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 저는 오늘 데이터 기반의 AI 미래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러 나온 이화여자대학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데이터 기반의 AI 미래 사회 중에서도 특히나 AI 기술들이 요즘 다양하게 로봇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우리가 현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과 서로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미래를 그리는 디지털 멘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주로 제조업과 금융산업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 사회나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미래의 시나리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가 펼쳐질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서 여러 다양한 제작 활동 및 그리고 정부 자문위원으로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언택트 시대에 AI와 로봇이 만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듯이 우리가 요즘 너무나도 흔히 접속을 하고 활용하는 유튜브 사례로 좀 말씀을 시작드릴까 하는데요. 유튜브를 우리가 보통 클릭을 하시면은 보통 얼마 정도 머무시나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 4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70-80% 정도가 유튜브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접속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하루 평균 약 2시간 정도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자주 여러 다양한 강의 영상이나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는데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유튜브에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요.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내가 어제 관심 있었던 거, 어제 검색했던 그 관련된 영상들이 자동 추천 프로그램으로 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시곤 하시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딱 원하는 영상을 추천을 해주지? 그렇습니다. 바로 유튜브는 인공지능의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표에 보시면은 이런 댓글들이 있죠. 알 수 없는 유튜버의 알고리즘이 나를 꽤 괜찮은 곳으로 인도한 것 같다. 아니면 유튜브 이거 나한테 왜 추천한 거야? 근데 정말 고마워. 유튜브 알고리즘 이렇게 고마웠던 적은 없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일상에서 경험하시는 유튜브 사용 후기이실 겁니다. 이렇듯이 유튜브가 단순히 영상 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추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에 우리 광고 시장이 우리나라에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전체 광고 시장이 약 1년에 17조 원 정도 되는데요. 뉴미디어가 그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40%, 대략 한 4조 5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한 30-40%. 그러면 약 1조 원에서 2조 원의 시장, 1조에서 2조 원의 광고 수익을 위해서 유튜브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로봇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우리 집에 흔히들 하나씩 가지고 계신 AI 스피커인데요. 아마존 에코라는 그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마존 에코라는 AI 스피커는 나에게 맞춤화된 어떤 집안의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조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혹은 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밥을 지어 놓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각종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과 연계돼서 다양한 형태의 나만의 맞춤형 공간을 설정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AI 스피커는 단순히 스피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바라봐도 될 정도로 기술이 진화했고요. 자, 오른쪽 그림 보실까요? 많이 우리가 쓰고 계신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봇 청소기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청소기가 청소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제 좀 버벅거렸다면은 오늘은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가요. 그리고 문턱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길을 가보지 않고 알아서 씁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데이터를 입력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로봇 청소기라 부르고 있지만은 이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제는 결합되는 영역으로
우리 옆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역시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사례가 없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역시나 있더라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 실험하는 과학자 로봇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신약 개발, 우리 백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질까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신약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약과 관련된 그리고 다양한 과학 실험을 로봇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과연 로봇이냐 인공지능이냐라는 거죠. 하루에 21시간 반 동안 21.5시간 동안 독립적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과학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실험을 설계하고 또 다양한 또 어려운 난이도의 업무를 하는 등의 과학자, 인공지능 로봇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로봇은 기계공학에서 출발했고요. AI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각각이 가진 학문적 역사도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이르고요. 그런데 이제는 로봇과 AI가 하나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Artificial Intelligent Robot라고 하는 AI 로봇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기술들이 AI와 결합하면서 우리의 그 인간의 요구 사항들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로봇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체코의 극작가 카렐 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희곡의 제목이 로즘즈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희곡, 이제 연극 무대에 올리는 희곡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아닌 어떤 가상의 인물, 저희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로봇같이 생긴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이 주인공을 통해서 발현하는 어떤 그런 작가의 희망을 담은 그 바로 주인공의 이름이 로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카렐 카펙의 희곡이 제목,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제목이 로봇의 어원이 됐지만은 실제로는 더 이전에 로봇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기사, 나이트라는 작품인데요.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로봇과 유사한 조형물을 만들 때 설계 도면을 활용했어요. 다양한 관절들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천재의 어떤 발명가죠. 이런 어떤 설계도를 이용해서 로봇의 움직임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왼쪽 밑에 그림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위대한 과학자죠. 장영실의 자경루라는 사례입니다. 자경루라는 발명품은 15세기에 개발됐는데요. 매 시간마다 자경루 안에 있는 12지 동물이 뻐꾸기처럼 나와서 몇 시인지 알려주고 들어가는 형태로 자경루를 설계했습니다. 바로 자동화라는 개념이죠. 로봇의 관절과 자동화라는 것이 최근에는 기본적인 개념이지만은 이 당시부터 500년, 600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활용을 했었다는 거죠. 최근의 로봇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른쪽 보이는 그림처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이라는 로봇, 아마존의 물리형 로봇인 키바라는 로봇, 그리고 DJI, 우리 중국의 그 드론 업체, 드론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로봇이 개발, 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AI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가 보통 AI 역사를 말을 할 때 약 70년 정도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1950년대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발표한 그 인텔리전트 머신이라는 그 어떤 논문의 내용을 로봇 연구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과 70년 정도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2016년에 알파고가 구글을 이기면서 우리 전 국민은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이기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떨었고요. 그리고 2016년 IBM은 인공지능 의사, 정말로 전문 영역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의사 영역에까지 인공지능을 침투시켰습니다. 이렇듯이 지난 70년간의 인공지능 연구의 역사는 이렇게 정말로 인간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과 로봇은 이제는 같이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로 형체를 가진 로봇과 형체가 없던 인공지능이 상호 결합을 해서 정말 인간을 넘어서는 형태로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본적인 원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어떻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차 산업혁명 때는 이 물리적 세상에 있는 다양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이 사이버 세상으로 끌어올라가는 혁명이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와 같은 이제 디지털 세계의 디지털 정보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지난 80년대, 90년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라면은 4차 산업혁명은 지난 3차 산업혁명 기간 동안 사이버 세상에 쌓여있던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고 계신 물리적 공간에 있는 정보와 사이버 공간에 있는 정보가 서로 일치될 정도로, 싱크라 그러죠. 싱크가 맞아질 정도로 완벽히 서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이버 세상의 정보가 다양한 빅데이터나 AI 기술의 힘을 얻어서 다시 이제는 아날로그 세계, 즉 물리적 세계로의 변화를 주는 그 사이클까지 완성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를 우리는 3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 전체 시스템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즉 CPS라는 개념으로 여러 학자들이 특히나 독일과 미국 중심의 여러 연구자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흔히 경쟁이 너무 치열한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의 구동 원리를 보면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완벽한 사이클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고양이가 튀어나오고 아기가 튀어나오고 하는 것을 센서로 인식합니다. 그 센서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정보들이죠. 근데 그 센서가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사이버 공간으로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올려보냅니다. 바로 3차 산업혁명의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에 쌓여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고양이를 비껴라, 혹은 아기를 비껴라, 좌회전을 해라, 우회전을 해라, 속도를 줄여라, 이런 판단을 AI가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까지 불과 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AI는 마지막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에게 구동 명령을 내립니다. 왼쪽으로 턴을 하라, 속도를 줄여라. 그렇죠? 바로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제 로봇과 3D 프린팅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표적인 기술인 거죠. 이렇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이 과정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이자 3차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그리고 로봇은 하나의 결합체로서 이 CPS라는 사이클을 마지막에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죠. 먼저 여기 보이시는 그림은, 왼쪽의 그림은 산업용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화재라든지 혹은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3D 센싱 카메라입니다. 이 센서를 갖고 있는 3D 영상 카메라는 이 산업 현장을 계속 촬영을 하다가 뭐 온도라든지 혹은 뭔가 흐름이 있건 공기의 흐름이 있다든지 혹은 사람이 위험한 구역에 간다든지 하는 것을 즉각 인식을 해서 바로 3D로 감지하고요. 이것이 사람인지 연기인지 혹은 다른 물체인지를 판단을 해서 이 어떤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그리면 쇼핑을 도와주는 로봇인데요. 이게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있죠. 어린아이가 나는 사탕을 좋아해, 나는 과일 중에 사과를 좋아해 라고 이 쇼핑 카트와 미리 대화를 나눈 거죠. 그러면은 이 카트는 이 어린이를 그쪽 섹션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AI를 탑재한 쇼핑 카트 로봇인 거죠. 이렇듯이 인간과 교감을 하려면은 고성능의 AI가 로봇에 탑재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실시간, 맞춤형, 비정형 데이터 처리, 음성 인식 기술 등과 더불어서 진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월마트라는 기업 한번 볼까요?
월마트는 미국에 있는 350개 매장에 이 로봇 청소기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 로봇 청소기는 정해진 구역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진열대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하는 상황을 스스로 인식해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매일매일 학습을 한다. 즉 매일매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담당자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른 길을 인도한다면 또 그것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즉 로봇 청소기인데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 즉 AI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함으로써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천공항 길 안내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로봇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로봇을 따라 뛰어다니고 우리 어른분들도 상당히 신기하게 쳐다봤었는데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어떤 우리 로봇이 되어버렸죠. 그만큼 지난 2, 3년 사이에 자율주행을 탑재한 로봇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들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재미난 사례인데요. 바로 로봇 축구대회 사례입니다. 이미 로봇 축구대회가 1996년부터 약 24회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 24회의 기간 동안 정말로 날고 기는 AI 개발자들이 로봇에다가 인공지능 두뇌를 탑재를 시켜서 지금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처럼 매일매일 전술을 바꿔가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전술이 아니라 그때 경기 중에 실시간으로 전략 전술을 바꿀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제는 AI 로봇이 되어버린 거죠. 자,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 간호조무사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에 소 젖자는 로봇이라고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로봇은 소의 눈빛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형태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것이 곧 우유가 나올 것 같다라는 신호라고 파악이 되면은 소에게 좀 더 여물을 투입을 해가지고 소가 더 든든하게 먹고 양질의 우유를 뽑아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우유를 짜는 것까지도 이 로봇이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완성된 우유가 있으면은 이 농장 주인을 호출하는 거죠. 결국 인간이 하기 힘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굳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을 AI를 탑재한 로봇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과 함께 굳은 일을 하면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협업형 로봇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이 AI와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자,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전형적인 제조업의 모습입니다. 우리 작업자들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저 마스크에 의지해서 사실 확진자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 오른쪽 보시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제조업 작업 현장에는 이제 이런 협동형 로봇들이 도입이 돼서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거울 삼아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로봇과 함께 협업을 하니까 사람 간에는 2m 이상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종업원의 건강과 공장의 가동 중단 회피를 위해서 AI를 탑재한 로봇들을 도입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3D 인식 기술과 여러 모바일 디바이스를 결합해서 공장 내에 작업자들이 이렇게 2m, 3m 만약에 이 거리를 침범했을 경우에 알람이 울려서 즉각 거리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산업 현장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그 CEO로 저명한 이제 앨런 머스크와 마크 주커버그는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에이전트 AI가 등장해서 특히나 로봇에 탑재될 경우에 그들이 우리를 애완동물 같이 대할 것이다. 이렇게 AI 위험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은 계속 진화하지만 그 진화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에 해를 끼치냐 아니면은 이득이 되냐는 우리의 판단이지 기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는 AI 낙관론을 펼치고 있고요.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한쪽은 디스토피아, 한쪽은 유토피아를 주장하고 있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AI든 로봇이든 기술이 진화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질서에 맞게 잘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과학자는 AI 로봇이 정말을 인간을 넘어서서는 안 되고 인간을 닮는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과학자는 인간과 완전히 똑같은 AI 로봇이 각광받을 것이다, 혹은 인간을 넘어서는 로봇이 각광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기술의 양면을,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질서와 어떤 규칙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동반자냐 감시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AI 스피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사례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2월까지 약 6개월간 AI 스피커가 병원에 혹은 경찰에게 알려줌으로써, 119에 알려줌으로써 긴급 구조된 어르신이 사례가 14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살려줘라는 외침에 AI 스피커가 반응을 한 거죠. 이런 어떤 기술로 인한 도움도 있고요. 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왜곡된 상황들, 그리고 사건, 사고를 얘기하는,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EU는 선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합법적이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견고해야 한다. 즉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지 안 해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EU에서는 AI와 로보틱스를 결합을 해서 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비즈니스적 아이디어를 여러 학자와 여러 연구기관들에게 아이디어를 달라, 그래서 아이디어를 주면은 우리가 R&D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런 인류의 어떤 질서나 인류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술의 활용을 여러 선진국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챕터인데요. 대한민국의 AI, 로봇 산업의 경쟁력의 현재 시점은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최근 들어서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AI 산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감히 중국과 미국이 바로 탑2를 형성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는 경쟁 국가지만은 AI 영역에서는 이제 중국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AI 인재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1년 평균에 약 대기업이나 주요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수준, 그러니까 대학원 이상의 고급 인력의 경우 연평균 약 300명 정도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넓혀보더라도 700~800명 정도가 1년에 배출되고 있다. 즉 사회 수요에 대비해서 훨씬 더 모자란 수준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탑2를 형성함으로써 기술력을 점점 더 벌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굴기라는 정책을 앞세워서 2030년까지 전 세계 AI 분야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하면 많은 게 뭐죠? 네, 바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얼굴을 인식해서 사람을 구별하는 기술들, 그러니까 영상 인식, 얼굴 인식 기술이 전 세계 특허나 여러 비즈니스적으로 탑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을 이미 이 분야에서는 제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AI 영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갈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로봇 분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로봇 경쟁력을 얘기하는 언론들은 주로 로봇 밀집도라는 수치를 이용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1만 명의 작업자당 로봇이 몇 대 있느냐, 이게 바로 로봇 밀집도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855대, 전 세계 싱가포르 다음으로 2위권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밀집도가 높다고 우리나라 로봇 산업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로봇 밀집도는 로봇을 많이 활용한다라는 의미이지 로봇을 많이 생산하고 로봇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 생산 현장에서 쓰이는 다양한 산업용 로봇은 독일이나 일본산 제품들이 허다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로봇 소비 강국이지 공급의 강국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중국이 무섭습니다. 로봇 산업의 현재 주도권은 유럽과 일본이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 최근에 쿠카라는 독일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로봇을 많이 쓰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로봇을 많이 공급하는
생산하는 기업으로도 국가로도 많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결국은 AI와 연계가 되면서 이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형 니즈들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AI와 로봇을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 니즈에 맞는 적재적소에 AI와 로봇을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형 수요를 맞춰 나가는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언택트 시대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언택트, 보건, 의료, 안전, 초개인화, 초지능화라는 이 코로나 기간에 좀 더 가속화되는 변화 모습이 우리에게 기회로, 위협이 아닌 기회로 작용되게 하려면은 우리는 로봇과 AI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기술들을 접목시켜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최근에 발표가 됐죠. 바로 DNA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인데요. 거기다 로봇을 덧붙여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에 연계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